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9년 이후죠.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미국. 정말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을 보이며 고용이 탄탄하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건지, 그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됐고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냥 안일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지표가 있다면 실업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역대급으로 낮은 사실상 완전 고용을 보여주고 있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죠.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웠고 결국 자본은 풍부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노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 노동 자체가 귀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결국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침체의 모습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딱 실업률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형태라든지 실업률을 조사하는 방법 또는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진 않았을까?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경기 침체, 대략 12번이 있었죠? 이 기간에 실업률은 6%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고용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고용이 좋은 이유는 노동인구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고령화가 됐고 퇴직자들이 많아졌으며 이민자가 줄었다. 이런 등등의 고용의 시차를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네, 현재 기준의 실업률은 3.4%입니다. 23년 4월 지표죠. 3.4%. 그런데 이렇게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보시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에다가 경제활동 인구를 나누고 이제 100%, 100분율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고용률을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눈 것과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실업률을 놓고 볼 때 고용률에는 반비례를 하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실업률이 좋다고 나오는 유럽 일부 국가들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하락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이 그래프죠. 미국의 경우에는 08년도 위기 이후에 어찌 보면 생겨난 대표적인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취업을 원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때부터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오랜 기간 실업 상태로 남아있던 실업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체 그래프로 놓고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 현재의 수준은 많이 코로나 이후 높아졌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레벨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금융위기 이전은 택도 없고요. 코로나 이전 수치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 가장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이런 일단은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 지금 실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지금 4월 기준의 고용보고서입니다. 가장 최근 고용보고서고요.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서 제가 실업률을 3.4% 확인시켜 드렸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고용통계국이 조사하는 비농업 분야 일자리 수죠. 25만 3천 개. 즉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가 내려서 3.4%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됐고 지금 비농업 분야 일자리 수는 25만 3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노동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고용보고서를 보실 때 세부 항목들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아까 지적했듯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 부분이죠. 지난달 대비 더 역시 마이너스로 감소한 거 확인이 되시죠? 4만 3천 건이
명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감소가 되면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자리는 25만 3천 건이 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한 구간에 머물고 있죠. 여기입니다. 보시면 꾸준히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62.6%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초에 언급했던 25만 3천 건 비농업 고용 증가 숫자죠.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났냐 이건데 사실 이 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방식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이 고용보고서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구조사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기업조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5만 3천 건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방법이 상당히 충돌을 일으켜서 고용보고서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죠. 지금 이 노동부가 발표하는 매달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를 하죠. 이 고용보고서. 한마디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그리고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대장 조사를 모두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비농업 고용 분야 일자리 수 증가 25만 3천 건이 증가했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 뭐랄까요? 전체 노동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수의 증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용의 핵심 지표로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냐, 얼마나 증가했냐, 얼마나 감소했냐 이거 민감하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사업장의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25만 3천 건이라는 집계를 할 때 한 사람이 두 개의 비정규직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 조사에는 두 개가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실제 비정규직 잡에 대한 것은 두 개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반면 가계조사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만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렇게 25만 3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파트타임이라든지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23년 4월 기준 비농업 고용지수 4월달 기준으로 25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이게 기업조사죠. 그렇다면 가구조사를 보시면 13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기업조사와 가구조사의 증가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경우는 가구조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4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과 동일합니다. 62.6%로 동일하죠. 기업조사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25만 3천 건으로 증가를 했지만 그에 비해 가구조사에 의한 증가폭은 13만 9천 건. 따라서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못한 것이죠. 한 명이 여전히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률은 60.4로 마찬가지로 직전 달과 변함이 전달과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면 고용률은 변함이 없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미비하긴 하지만 결국 비율로는 동일하게 나왔죠.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일자리 증가에 대한 역할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 비율보다는 전달과 고용률이 변함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실업률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점은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는 고용률입니다. 2003년부터 보시면 지금의 고용률 수준이 60.4였죠. 네, 보시면 고용률이 60.4%였습니다. 이 60.4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이전 국면보다도 낮은 고용률 수준이고요. 사실 08년도 위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률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률은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요 비율로 계산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고요. 비례관계죠.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고용률이 예전보다 지금 낮은 국면인데도 실업률이 지금 낮아졌다라는 것은 고용이 증가한 것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지금 요거는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높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금 높아졌겠죠. 이때보다는 높아졌으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과 08년 이전을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높아진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더 떨어지는 게 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실업률 54년 만에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지금 뭐 일자리가 많게 계산된 비농업 고용 증가분 25만 3천 건, 이게 가구조사냐 기업 대상 임금 대장 조사냐의 방법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실업률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감소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5년 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45년 만에 가장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실업률이 낮습니다. 1969년의 실업률보다 지금 낮은 국면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고용이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이런 내용이죠. 정부가 발표하는, 이건 우리나라 지표긴 합니다. 실업률 뭐 2.9%, 여기에는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을 다 빼고 다 빼고 해서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고용의 변화, 지금 투잡을 뛰든지 쓰리잡을 뛰든지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54년 만에 지금이 무슨 유토피아가 생긴 것처럼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상황,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 중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불안전 고용 형태로 일하는 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실업률을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식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비상근이라든지 계약직, 풀타임 뭐 이런 잡을 원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제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파트타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 수치가 증가폭이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한마디로 구조화됐다라는 뜻입니다. 36만 3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집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일하는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이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계속해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 2천 명 증가를 했고요. 전체 실업자가 보시면 565만 7천 명이죠. 여기를 놓고 지금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계산해보면 20%에 해당되는 높은 숫자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0년 전 보고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보고서와 그리고 중간 정도 2017년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산 가능 인구죠. 16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보시면 13년도에 2억 4,517만 500명이죠. 여기에 23년도는 2억 6,640만 명 정도로 뭐 증가를 했습니다. 대략 9%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보시게 되면 23년도 1억 6,600만 명 수준인데 2013년도에는 1억 5,523만 8천 명이죠. 한마디로 2014년 대비 늘긴 했는데 는 증가율이 7% 정도 늘은 거죠. 전체 지금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는 9%가 늘었지만 그 중에 지금 경제활동 참가 인구는 약 7%가 못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더한 것은 전체 실업자에 있습니다.
13년도 기준의 전체 실업자가 1억이 아니죠. 1165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565만 7천 명으로 사실상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실업자가 사라진 것이죠. 절대 숫자가 사라졌어요. 사실 실업자가 어디 갔을까요? 증갑 전체 생산 가능 지금 인구 자체의 변화는 그렇게 두드러지긴 않았지만 실업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한마디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실업률 통계에 아예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 환경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만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트렌드도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노동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논문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경제활동 인구는 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취업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학생, 주부, 군인, 환자 등등의 이 경제활동 인구가 분류돼서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로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의 실업자가 줄어든 부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뜻이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구직 포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방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노동시장 이탈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업률이 낮다고 마냥 좋아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이 54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상태라고 보인다면 그 뜻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된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들이 늘어나는 거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 레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긴 게 주요 원인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 60.2%였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사실상 거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60.2가 가장 낮은 국면이라고 본다면,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은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수치가 62.2%죠. 네, 62.6%. 역사상 가장 낮은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08년 이전이라든지 코로나 직전 국면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실업률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지금의 실업률은 이런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게 된다면 상당한 오차를 반영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면 지금의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업률 자체의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속지 말자라는 뜻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숫자는 노동 수요의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지금 이게 23년도 4월달 최근 자료고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4.4로 동일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달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전반적인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노동시간은 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한마디로 40시간 가깝게 육박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임금 인상이 조금 일부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즉 이민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쭉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막에 대한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절대적인 실업률 자체 숫자, 임금 증가율에 대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숫자만 놓고 해석을 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실업률 자체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언급을 하면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가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 폴 크루크먼 교수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실업률만 보고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오버페이스 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준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을 가장 좋게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실업률이 좋아서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폴 크루크먼 교수라든지 제가 쭉 이 고용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잘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금리를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경기 침체라는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언급한 게 낮은 실업률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이라고 항상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 경고를 할까요? 실업률만 보고 고용시장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계산하게 된 내막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디테일하게 따져보지 않고 단지 실업률 숫자에만 너무 몰입해서 안위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 고용과 실업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이 사람을 자르는 것은 진짜 마지막에 하는 결정이죠. 리세션이 오기 직전 대부분 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늘어난 소비는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죠. 4인 가족으로 상당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 심리가 지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소비를 줄이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얘기는 경기 사이클 이론과도 맞물려 있죠. 대부분 실업률이 바닥을 친 다음에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면을 지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저는 고용시장은 곧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업률 자체에 너무 낮은 숫자에만 몰입해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내막 하나하나씩을 따져보고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다면 곧 발표될 또 실업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